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육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경선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시장, 박수민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에 대한 면접도 실시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잠시 후 전격 인터뷰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경선에서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됐습니다. 품격 토론에서 양당의 지방선거 공천, 막전 막후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과 중동 전황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주차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진 이란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타격하고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SNS 언급 기준으로 이 48시간이면은 내일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당하는데 특히 한국 등 7개 나라의 선박 호위 동참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고요. 그 사이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이란 기반 시설 파괴라는 이 최후 통첩성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네, 이란도 만만치 않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이란은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 우리 국가 인프라가 공격받는 즉시 중동 전역의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 석유시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이란군 작전지휘본부인 하탐 아란비아는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영내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에너지, 정보기술, 해수 담수화 시설을 모두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 14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상자도 74명이나 됩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수세력이 모아지고 있죠. 예, 일단 개요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난 20일입니다.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안전공업의 동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 진화 완료했습니다. 이 전소된 3층짜리 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여 연락이 두절된 14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요. 90명 정도 이제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 50명이 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네. 소방관 2명도 구조 작업에서 다쳤고요. 일단 사망자 14명 중에 1명 신원,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의 신원은 확인했고 예. 유가족에 통보했고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나머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대전에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회사 대표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죠. 예,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 대표는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곳에 가십시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일단 이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 공장 내부 절삭유와 기름때, 임의로 마련한 2층 복층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요. 네.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공간이 2층 헬스장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휴게 시간 등에 낮잠을 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여기가 불법 중축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 불법 중축이다 보니 도면상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 대표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전 세계 시선이 서울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에 집중한 건데요. BTS의 노래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장이었죠. 예,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BTS가 등장하자 서울 광화문 광장이 환호성과 불빛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무대를 연 건 5집 앨범 아리랑의 첫 곡 바디 투 바디였습니다. 강렬한 힙합 사운드가 타 국악과 어우러지며 전통 민요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BTS 멤버들은 이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종대로를 반짝이는 별빛으로 가득 메운 한 10만여 명 이르렀고요. 전 세계 190개국에서 같은 순간을 팬들이 생중계로 공유했습니다. 네. 자, 광화문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는데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예, 이제 공연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관객들은 경찰과 안전요원들 통제하에 바깥쪽 관객부터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요. 해산은 단 40여 분 만에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진해서 쓰레기를 줍는 팬들도 눈에 띄었고 이 광화문 광장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BTS 리더 RM은 이번 공연을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배려를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에 따른 이 경제 효과 분석도 많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광화문역 일대 편의점 매출은 지난주 토요일보다 최대 600% 넘게 늘었고요. 이번 공연을 맞아 이 다양한 종류의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 면세점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변 통제 강화로 매출에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좀 분석도 있고요. 네. 이 전문가들은 이번 BTS 공연이 최대 3조 원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회에 모였는데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예, 지금 중동 상황이 아무래도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안 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으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이 가용 장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예, 직접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 입안, 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소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 다주택이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나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면서 이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요 핵심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고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면서 이해 충돌 여지를 없게 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예, 신현송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 전공한 인물이고요. 네. 예, 대학 이 경제학 석박사에서 또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쳤고요. 2014년 국제결제은행에서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인이 이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습니다. 2006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면서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이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신내정자는 이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에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건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이 전부 다 경선하기로 했다가 공관위에서 이렇게 또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로써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예비 경선은 유영하,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이렇게 6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이 6명의 후보자는 토론회와 예비 경선을 거쳐서 2명의 경선 후보로 압축된 다음에 경선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됩니다. 컷오프된 이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한남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25분 정도 예상됩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 행주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요. 1시간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전체 25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의 지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팔곡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이고요. 17km 구간 불편하겠습니다. 서울 방향 목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날 이후로는 이번 중동 전쟁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가 그냥 단순한 뉴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가격을 좀 재조정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수를 포함해서 최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3대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S&P 500이 1.5% 하락, 나스닥 2%, 다우지수가 1% 하락한 데다가 네. MSCI 월드지수 역시 1.4% 하락하면서 글로벌 전반의 약세가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체크를 해보니까 S&P 500이 5.5%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 4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최근 1년 이내로 보게 되면 가장 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게다가 2026년 들어서 S&P 500이 새로운 저점이 또 기록됐다는 점에서는 아직 바닥 형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전쟁의 기간이나 강도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채권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bp 오른 4.38%를 기록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또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하면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까지도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실제로 10월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약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채권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은
리스크 오프와 인플레이션 재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충격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채권 그리고 금까지도 동시에 악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번 국면의 좀 특징입니다.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금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역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금과 채권 대신에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보통 위험자산 회피 국면이라고 하면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금, 채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현금을 선호하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잠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쨌든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금을 보유한 채. 네. 이런 와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 뉴스 좀 몇 개 있죠. 예, 페덱스가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0.8% 오르면서 3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술 섹터를 보게 되면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는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네. 엔비디아는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이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AI나 반도체 섹터에 정책 리스크가 추가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장이 이제는 단순히 매크로만이 아니라 기업 리스크까지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확산 여부와 기간을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연준의 정책 변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쟁 시작 때부터 꾸준히 지켜보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머니마켓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이 되면 주식시장의 반등이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둘 다 오르긴 했는데 내용상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힘을 잃어서 상승분이 낮아졌습니다. 차트상 음봉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시초가보다 높게 끝나면서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이 보통 금요일에는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초가보다 지수가 하락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3월을 보게 되면 매 금요일마다 양지수가 모두 양봉을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만 약했던 겁니다.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향후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0.31% 오른 5,781포인트, 코스닥은 1.58% 오른 1,1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간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1위였던 에코프로가 20조 원이었는데 3,000당 제약이 하루에 14% 오른 90만 7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21조가 되면서 1위가 바뀐 겁니다. 지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하루에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수도 힘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네. 정부 정책 영향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실 기업들은 퇴출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은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1부, 2부라는 것이 축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2부로 강등시키고 2부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1부로 승격하는 겁니다. 네. 이런 승강제를 도입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은 오히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상장 금지와 함께 저 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반기 연속해서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 있는 기업들의 상장은 늘리는 대신에 승강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퇴출 요건은 엄격하게 만든 데다가 반에서 공부 못하는 하위 20%는 칠판에 이름을 적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의 저 PBR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코스닥의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또 미국 투자가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계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것이 있네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미국 주식을 5월 전에 매도하면 수익금 5천만 원까지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주식을 매도했던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미국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은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미국 주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60%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자산이면 네네네. 그것 또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더해서 퇴직연금, IRP, ISA 같은 계좌에서 매수한 것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차후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정 섹터들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죠. 예, 건설 섹터나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전쟁 종료 후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숫자가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는 주가들의 일파 상승은 이후에 큰 변동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스토리로 주가가 오른 1파 상승 후에 2파 조정이 있고 만약에 재무제표에 실제로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큰 3파 상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4.35% 크게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예. 우리 코스피의 오늘 시초가는 5,500포인트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란의 대응 같은 것들은 오늘 시초가에 모두 반영을 하고 그 이유는 우리 시장의 체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시초가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도 기온이 좀 올라간 게 느껴지던데 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대전이 19도, 광주가 21, 대구와 진주 20도로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7도 정도나 높아 4월 중순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역의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날씨는 포근해져서 좋은데 미세먼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근한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이 오후부터 서쪽 지역은 북풍, 동쪽 지역은 북동풍을 따라 이 국외의 먼지까지 들어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대전과 충북은 오전에, 강원도는 오후에, 광주와 전북, 경상도는 밤에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네. 자,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다고요? 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 청주와 영동, 대구와 경북 일부,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처럼 대기가 건조해지면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질 수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네.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이 사람의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는 인화 물질을 아예 두고 가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부터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슬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박수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이전에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격 시사는 처음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시장 면접을 하셨는데 그 전에 속보 관련한 질문부터 먼저 좀 하고 네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에서 네. 국회 부의장인 육선의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경선 배제가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뭐 그 놀라운 뉴스이긴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지지율로는 1, 2등 후보셨던 걸로 저는 아는데 또 근데 저희 공당이라는 게 지지율과 동시에 어떤 시장을 제공할 것이냐 후보를 네네.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만 전 미루어 생각합니다. 네네. 뭐 어제 또 면접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지만 사실 네. 그 직전에 네. 대구까지 장동혁 대표가 갔잖아요. 예. 그리고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공천 논란에 대해서 사과한다. 사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 다 일단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예상도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네. 이 경선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도부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글쎄 그건 제가 뭐 좀 추측하긴 그렇고요. 네. 뭐 아마 그냥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진숙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후보는 맞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이라는 행정가를 종합행정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력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 하고 네. 또 조영 의원님이야 뭐 저희 당내에서 존경받는 최다선 의원이시긴 한데 네. 또 이제 시장이라는 게 또 젊은 활력도 필요한 건데 이제 저희가 후보가 많잖아요. 후보가 많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시장 면접을 하셨습니다. 네. 면접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뭐 저는 뭐 긴장과 영광 두 가지 단어로 표현 드릴게요. 네. 네, 뭐 당연히 네. 저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예. 엄청 큰 선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긴장되고 또 제가 평소에 또 오세훈 시장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 시장님과 같이 경쟁하는 면접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추가 신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언제 그러면은 나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은 뭐 언론 보도에도 나갔듯이 네. 이제 제가 접수하기 전날 16일에 네. 16일에 결심을 전격적으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배경은 사실 전부터 좀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라 하는 주변에 이제 동료 의원님들 권유는 좀 꾸준히 있었어요. 꾸준히 있었고 저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겠다 해서 국회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걸 서울시에서 먼저 실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속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많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당내 상황이라든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예. 특히 오 시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저희 당이 조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예. 전격적으로 이제 제가 출마를 좀 해야 당에도 좋고 나라에도 좋고 뭐 이런 조언들을 전격적으로 받게 돼서 결심했습니다. 네. 전격적이란 말을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출마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출마 권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정치인은 네. 그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일 수도 없고 예.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네. 상황이 필요로 해야 가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 겹쳐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이른바 국회의원회관 934호 회동에서 출마 결단이 이뤄졌다. 네네.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자, 당내 중진위원들도 사실 많은데 네. 추선이신 박 의원님께 왜 이런 출마 권유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주 단순한 이유는 저희 서울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왔을 때서부터 네. 이게 국민소득 3만 5천 불의 나라인데 주택, 교통, 출산, 육아, 양극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숙제다. 저는 이걸 계속 얘기했고 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서 한번 풀어봐라 하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조언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저희 공천이 접수 거부 파동이 일어나면서 네, 예. 이 박 의원이 나설 때라고 우리는 본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출마할 초기에 플랜 B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의원님이 바로 플랜 A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플랜 A라는 이유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뭐 공천 작업을 준비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플랜 B일 수 있는데 네. 제 입장은 전혀 다르죠. 예, 저는 오세훈 10년, 박원순 10년 이제 새로운 선수 교체가 돼야 되고 선수 교체 플랜 A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제재 공모 이후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네. 의원님의 결심 출마 선언 이후에 등록을 한 걸 보고 네. 그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들 내놓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네, 그것만 해도 네. 일단 좋은 출발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해제 요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찬성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10일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냈을 때까지 쭉 보면 일관되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당이 결의문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역할들은 했는데 너무 늦어진 것은 저 국민들께 죄송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정권을 갑자기 잃고 대선을 치르고 네. 또 패배하고 이런 과정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저희 당뿐 아니라 어떤 당이든지 당 내에 분노가 쌓입니다. 예,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당의 총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예. 통상적으로도 너무 죄송한데 한 1년 아무리 짧아도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의 결정은 안 되고 당 내에 쌓인 이 분노가 해소가 되고 어떤 녹아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아무리 짧게 압축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국민들 볼 때는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간곡히 올립니다. 네. 자, 지금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지 궁금해. 앞서 잠깐 오세훈 시장 10년, 박원 시장 10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정을 평가한다며 뭐 점수로 환산해 주셔도 좋고요. 어떻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점수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고요. 네. 일단 이걸 한번 묘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세훈 10년, 박원순 10년 동안 인구가 줄었어요. 수도권 과밀은 늘었는데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3040 분들이 경기도로 떠나셔서 그래요. 충분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의 서울의 주택수하고 가구수 비교해 보면 부족해요. 근데 경기도로 나가시니까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이 지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삶의 질이 뭐 이렇게 낮으니까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제일 부자여야 되고 제일 출산도 높아야 되죠. 이런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돌파해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공약도 그 부분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택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예, 이 문제가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간 근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풀어서 네네. 양질의 신규 공급부터 눌리고 거래도 활성화하고 해서 이 주거의 사다리도 복원하고 내 집 마련도 복원을 해서 서울에 사시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경제적 가치도 발현되게 돼서 네. 이제 그 자산 증식도 돼야 되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오세훈 시장님이 노력은 하셨는데 네. 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새로운 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 면접을 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 네. 공약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면접 때 어떤 질문들 주로 받으셨어요? 자기소개하고 네. 그다음에 취임 100일 이내에 착수할 일들 네. 이렇게 네네. 질문하고 Q&A 좀 했습니다. 네. 취임 100일 전까지 어떤 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쪽 관련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실 저는 계신가요? 주택, 출산, 네. 교통, 일자리 일자리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뭐 방송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 박원순 시장님 때 네. 재개발 재건축 조합 300개가 넘는 거를 다 해제시켰고 그래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떨어졌고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서 그걸 다 복원은 했어요. 근데 그리고 신통기획으로 그 절차도 굉장히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공사비 인상 네. 이거가 닥쳐서 이제 경제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과감한 시도는 없어서 이거부터 뚫어내겠다. 이런 얘기 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출산의 문제는 제가 이제 애 키우다 보면서 절실히 느낀 건데 첫째부터 도와줘야 돼요. 첫째부터 잘 도와주는 육아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 둘째, 셋째 낳는데 우리는 항상 셋째부터 돕다가 둘째부터 돕다가 이렇게 거꾸로 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고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공약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본선까지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려면은 오세훈 시장이 최대 경쟁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핸드폰을 때가 되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쓸까? 새 모델로 바꿀까? 예, 예. 지금 안정감 있는 오세훈이냐 신모델 박수빈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 교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지금 혁신선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오 시장님께 네. 좀 걱정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가 선대위를 탓하는 거 그건 후보 되고 하시면 됩니다. 예, 후보가 되면 혁신선대위든 뭐든 가장 선거에 필요한 선대위를 짜게 돼 있고 후보가 요청하면 그거를 당에서 당연히 수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박수민이든 오세훈이든 경선 중이에요. 아직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비 후보일 뿐이고 이 상황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시니까 굉장히 오해가 불거지고 제가 사실 그 107명 전원 결의문 네. 거기에 기여했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얘기하면 당권 투쟁으로 번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정말 계속 이런 노선에 대한 얘기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차라리 당대표를 나가셔야죠. 깔끔하게 서울시장은 서울 내
그동안의 봉사는 충분했고 영광스러웠고 이제 후배 박수민에게 맡기겠다 하고 당권 도전을 하셔서야지 서울시장 후보 되기 전에 자꾸 이런 노선 얘기가 얽혀있는 혁신선대위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당권파다. 이렇게 당권파로 분류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님도 아시고 다 당내에선 다 아는 건데 네. 당권파와 시장실을 중간에서 조율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저고 네. 예, 중재자 있던 제가 오히려 뛰어들어야 네네. 이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네네. 하고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한 거라 저를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의원파? 의원파요? 소신파? 네. 예, 그런 당권파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혁신선대위뿐만 아니라 지금 공천에서도 혁신공천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당사자라서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실런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혁신공천 원칙이 잘 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링에 오른 선수가 평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저는 네. 어떤 룰이든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서울 시민과 국민들 앞에서 네, 예.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경선룰은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뭐 좀 늦어진 만큼 네네. 뭐 오늘 내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예. 어떤 방안이든 상관없으십니까? 그럼요. 뭐 선수가 네. 룰을 탓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최근 아직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네.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그 빨간 옷이 아니라 흰색 옷을 입고 네.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끄럽고 죄송하죠. 저희가 그만큼 당에 이제 쇄신이 늦어진 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색깔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 진정성 있게 저는 107명 전원 결의물이 늦었지만 네. 저희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조금 짓궂은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나온다면 같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것도 뭐 이건 좀 사실 예상이고 뭐 네. 추론이기도 한데요. 네. 의원님이 만약에 본선에 나간다 하면 의원님 지역구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 듣고 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고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는 좀 그 한동훈 대표가 잘 보셔야 될 거가 네. 그 제 지역구가 강남이긴 한데 민주당세가 굉장히 있는 데입니다. 과거에 전현희 의원님이 당선되신 전례도 있었었고 네. 또 우리 당으로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은 잘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단 제가 경선에서 꺾어야죠. 오세훈 시장님은. 네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 네. 의원님이 만약에 이제 본선으로 가시면 당에서도 또 네. 공천을 해서 보궐선거에 또 후보자를 낼 텐데 이렇게 네. 되면 3파전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을 현재 당한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시각들이 엇갈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일단 뭐 사실은 그 대목은 제 결정이 아니라 당 결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결정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전 당협위원장도 이제 그 사퇴한 상태예요. 그럼 이 당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당의 의사결정인데 아마 치열한 이제 전략 싸움을 좀 수싸움을 벌려서 네. 결정에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기하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효력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대한 비판 계속하고 있는데 네네. 권영세 의원도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가 그 쓴소리로 듣고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여야죠. 지금
이제 법원 결정도 나왔고 또 우리 대통합의 결의문도 냈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무겁고 쓰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그 계속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판적인 메시지가 네네. 계속 그 당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결이 있죠.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많은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셨고 그게 맞는데 저희 그 당원들은 아직도 그 분노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예, 3년 만에 정권을 잃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한 대표가 이제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저처럼 이제 저거는 뭐 들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그게 이제 어떤 격앙된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일단 단일 대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그다음에 저희 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외부에서 하게 되는 그 지적을 저처럼 그냥 건강한 쓴소리로만 보기보다 저 당은 아직도 안 됐어 할 수 있는 외부의 시각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예. 그 두 시각이 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네. 네. 자, 민주당이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원호 후보 아니신가요? 네. 네. 정원호 후보하고 또 다른 두 분 3명을 하니까요. 일단은 저는 정원호 후보 올라오실 것 같아요. 네. 느낌에. 네. 최종 후보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서울시장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정원호 후보를 누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명픽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신 정원호인데 네. 뭐 남의 픽에 의존하는 후보라는 거는 스스로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알기로 성동구가 한 30만이 채 안 되실걸요? 예. 서울은 930~40만이에요. 네. 930만? 네. 예, 일단 다뤄야 되는 일의 범위 자체가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명픽이 필요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스스로 자립 가능한 후보냐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시민들이 좀 예리하게 봐주실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30만 명의 네. 그 구를 책임지셨던 구청장을 이렇게 명픽으로 해서 네. 거대 서울시장 선거까지 끌어내신 대통령이 있는데 그럼 대통령과 시장의 관계가 완전히 종속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는 굉장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네. 건축 인허가 등등. 네. 이게 견제가 될까? 이런 관점도 시민들이 예리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현직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에서 네. 가상이지만 네. 가정이지만 네네. 의원님과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에 본선에서 붙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인허가권 문제를 들고 대통령과 이제 이른바 픽을 받은 시장이 관계가 종속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꾸로요. 네. 오히려 서울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네. 이유로 선택을 더 받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장단점의 문제인데요. 네. 예, 저도 뭐 되면 대통령님하고 날 세우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서울시장인데 서울 시민의 문제를 위해서는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나를 세운다? 아유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네. 예, 저도 뭐 저는 당연히 네. 그 서울 시민을 위해서 대통령께 요청해야 되는 거 요청 드리고 네. 대통령이 요청하는 거 요청 받고 그래서 파트너로 가야죠. 파트너로 가겠다. 그럼요. 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네. 그 지금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서울시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보수화됐다. 뭐 그 이유 중에는 또 뭐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또 수도권으로 나가시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한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의 유권자 흐름이 네. 국민의힘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로는. 네네. 반전의 계기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시민들께서 사람을 보실 겁니다. 과연 누가 네. 서울 시민의 삶에, 네. 미래에, 네. 자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인물 대 인물로 봐주실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예산, 세제, 국제금융, 벤처, 그리고 제가 해본 가장 어려운 직업 아빠, 네. 복합돼 있어요. 네. 결국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제일 잘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품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리즈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초록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주시 남산 포석정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편의 차량 접근이 편리했고 탐방로 역시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가파른 경사로를 어려움 없이 오르며 천년의 고도, 역사가 숨쉬는 멋진 풍경을 오롯이 눈에 담았습니다.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역사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청명한 하늘에 희뿌연 것들이 조금씩 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징후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듯 싶습니다. 오늘 날씨의 핵심 탁한 대기와 따뜻한 날씨의 큰 일교차 그리고 건조함을 들 수 있고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 4도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가 19도, 대구 20도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볼 듯 싶습니다.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11도
20도에서 21도로 일사가 강하겠습니다. 예년보다 5, 6도 정도 높은 기온이고요. 내일은 서울이 아침 기온 7도로 오르고 낮 기온은 약간 내려가서 17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까지는 서해안 쪽에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은 오전에 흐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충북, 경북 그리고 제주 산지 쪽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연일 전국 곳곳으로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경상권 해안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는데요.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성태 대표님. 먼저 이 희생자분들의 이제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이제 기원을 드리면서 참 기업 이름처럼 안전을 참 중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 운영 전반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해서 참 더 깊게 늘 고려하고 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건데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대규모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요. 지금은 이제 진상 규명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산업재해가 이제 보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희생자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품격 토론 공천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공천 지금 중진 컷 오프설 현실화됐습니다. 김 대표님.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지금 그 대상이 됐는데 중진 컷오프 대상에서는 처음에 한 서너 명 진행되다가 결론은 이제 주호영 의원 한 사람으로 이제 끝난 거죠. 네. 나머지 분들은 대로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재욱 전 원내대표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고. 네. 저는 어제 이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상당히 그 기자들에게 공지도 불과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전격적이죠. 네, 네. 저 입장을 이제 당내 사무총장이라든지 일부 현역위원들이 공관위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표랑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하고 공관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이번에도 밀어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어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세 사람을 컷오프 시키면서 한 이야기가
한 사람은 정치의 오랜 기간 중심에 있었고, 한 사람은 또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다. 그분들을 컷오프 시키면서 대단히 그 위로와 격려를 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는 또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할 사람은 이진숙을 또 그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앞으로 추경호든 윤정욱이든 뭐 누구 현역 의원이 유용하든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빈자리에 결국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저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벌써 또 큰 논란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컷오프면 컷오프 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큰 앞으로 논란이 만들어질 상황이. 그리고 공천을 컷오프 시킬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은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제 컷오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밝혀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보니까 지금 뭐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 이제 선거하다 보면 이제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준과 명분이 과연 충족시켰냐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략적 공천 컷오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정현 위원장의 네, 전략적 공부. 컷오프. 그건 뭐냐면 이제 네. 하나를 먼저 비껴가는 건데 네. 공관위원들에게 그런 저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준숙을 위해서 이러한 컷오프를 하는 거 아니냐, 현역 컷오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비껴갈 수 있는 카드로서 이준숙을 컷오프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한 지역의 대구에 또 다른 보궐선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준숙을 거기에 공천하느냐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비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두 번째는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것은 향후에 이제 정치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음 총선 문제까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주호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계속 저격하지 않았어요. 네. 직격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관위 전체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것은 공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공관위 전체에 앞으로 명분을 쌓고 자신들의 공천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이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저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저격한 자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여서는 공간이 자체의 위상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하는 것을 아마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전략 컷오프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 지금 흐름까지 묶어서 보면서 일각에서 지금 친박 대 이박이다. 이 친박 대 친이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이제 그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직 이철호 지사와 네. 또 이제 지금 당 지도부의 일원인 그 김재훈 최고위원이 네. 그 지금 이제 특히 김재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친박의 대표적인 인사죠. 예. 또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까지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시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고 또 이번에 이제 배제된 대구시장 후보로서 배제된 지금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과거 이명박 그러니까 친이 그러니까. 인사로 이제 네. 분류되는 그런 네네. 사람입니다. 이정현 또 의원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공관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 대표 그 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친박 친이의 이 싸움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흔히 말하는 친박 간별사가 동원되면서까지 그렇죠.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그래서 선거 망친 그런 상도 있었습니다만 그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네. 정치 이제 내부적으로 가보면
정치가 이제 이성의 영역, 감성의 영역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을 어디서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공천에 학살당했느냐, 공천권 줬을 때 나를 겨눴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제 오랫동안 친박 친이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 안에서의 정치 세력화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28년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공천의 흐름들이 보면은 그 안에 내부에 친윤도 있다고 하지만 친윤 세력도 지금 있는 가운데 그 내부의 핵심 세력은 친박 친이가 아직까지 건재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공천까지 2028년 공천까지 보는 당권 싸움의 투쟁까지 이제 앞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 누가 시장과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구 경북의 뿌리를 추후에 경선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TK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고 그 장악한 자가 공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터전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은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고 삶의 문제로 가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인데 이걸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공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집 문제를 저렇게 그냥 처음에 잘 분석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마지막은 이제 전략적인 공격을 또 스스럼치 않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래 김성태 대표님하고도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다선 의원이고 중진 정도 되면은 당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 정치의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만 살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험지 어려운 지역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혜택도 받았고 기여도 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가서 마지막 그래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명에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정치인데 좀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면 지금 이렇게 윤석열 내란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옛날에 정치인들 같으면 정계 은퇴하는 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야 우리 이거 책임지고 몇 분은 물러나서 새로운 흐름으로 물꼬를 터주자 이렇게 가거든 대부분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내란 세력에 다 옹호했고 그냥 한남동에서 그렇게 다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내란 옹호했던 사람들.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그 목소리에 자성하는 사람 없는 경우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입법에서 있어가지고 절대 의석 부족이잖아요. 이런 때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을 갖다 견제하고 또 대응하고 비판하고 또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상대하려면은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는 첫째도 최소 국민의 신뢰밖에 없어요. 국민 신뢰를 여론으로 늘 계량 수치로 등에 업고 그렇게 국정을 견제하고 또 여의도에서는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폭주하는 걸 그걸 국민 여론을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은 망상적 오판이었죠. 그러면 그 측근 핵심 세력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최소한 정계 은퇴는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정도는 몇 명 정도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당이 자정과 변화 쇄신을 통해서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는다는 게 그게 꿈에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대단히 참 안타깝고 지금 부적절한 상황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구시장 김부겸 시장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저는 김부겸 지금 현재 민주당 전 총리가 저희 나는
확실시됩니다. 출마가. 네. 왜? 네. 자신이 전에 수성에서 한번 처음 김문수 당시 그렇죠. 김문수 당시 후보는 경기지사를 2번씩이나 하고 네. 대구에 내려가서 정치적 기반을 쌓으려고 왔는데 대선 네. 후보로서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 후보를 갖다 이긴 사람이 또 네. 김부겸 전 총리예요. 네. 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렇게 이기고 민주당 내에 허리만의 입지가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총리도 하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대구시장 나오면은 그러니까 대구시장 당락을 떠나가지고 최소한 대구의 많은 구에서 기초의원, 강력의원 이런 일정 부분 또 성산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결과입니까? 이걸 국민의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강성 그냥 지지층에 소구르기 있는 그런 뭐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세워가지고 보수에 텃밭대구니까 그냥 그런 사람 공천돼도 아무 당선에는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도권 앞으로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우리 당의 이미지가 대구의 보수 심장 텃밭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지 합리적 보수의 가치 근본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강성 지지층 등에 없고 그런 유튜버하고 성길 읽어내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는지 어디가 확장력이 높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제 있는 당선 거죠.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 타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도 시대의 부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도 살고 김부겸 전 총리도 살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 2번을 했고 네. 이 토론을 보니까 결국 다른 후보들이 정원호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고 토론회뿐만 아니라 또 박주민 의원은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갖고 정원호 후보에 대해 또 행보에 대해서 과거 행보를 또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서울시장 이제 오늘과 내일 예비 경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 투표가 오늘 내일 이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TV 토론 2번 있었고 네. 후보들 간에 누가 더 서울시를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을 했는데 이제 시작 아닌가 싶어요. 4월 7, 8일 날 또 본경선이 있고 예. 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선택을 할 결정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론 지형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보다가 지금부터는 직접 투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는 좀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마 이제 후보 검증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1등 후보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이제 네. 우리 모든 선거에서 2가지를 갖춰야 돼요. 검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야 공격력 있느냐,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느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에서 내가 맷집이 있느냐 이게 검증이거든요. 네. 이게 정책적 검증과 도덕적 검증인데 나도 다른 후보에게 정책적 검증,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격력이고 또 상대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맷집을 갖고 있느냐, 방어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건데 이 민주당 안에서의 예비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를 갖춘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플레이어들을 정확하게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여일 동안 치열한 전개 과정을 통해서 각축전을 벌인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에서 네네. 이른바 명픽을 받았다는 예, 정원호 후보가 유리하게
계속 달릴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명피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요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봤더니 이런 후보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게 본 후보도 있고. 근데 지금 봐서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도 또 판가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이후의 과정에서는 정말로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당 민당의 역사예요. 그 민당 역사의 모든 후보들을 다 올려놓고 무대에 올려놓고 싸우게 해놓고 누가 더 잘 싸우느냐 이거를 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추가 이제 예비 후보 아유, 왜 하신 분들 민주당 지금 이제 시장 후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한번 물어봐야 네네. 돼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공격하시려고 지금.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하여튼 두박씨 좀 전에 방송하신 국민의힘 이제 박수민 네. 서울시장 우리 국민의힘 후보고 민주당 박주민 지금 후보인데 네. 나는 이 두 박씨들이 지금 파란을 일으킬 것은 틀림없는데 더 확실한 파란은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게요. 지금 비록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총애를 받은 첫 출발은 상당히 상큼하고 날쌔하게 진행은 됐지만은 그래도 천만 서울시장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큰 검증 없이 민주당 선수들이 그냥 호락호락 그냥 대통령이 피켓은 그 분위기 하나에 그냥 응답하지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경선이라는 것은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고 검증과 함께 또 역량과 능력을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이 제시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쟁 국면에서는 지금 현재 박주민 의원의 저력이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맞출 그런 어떤 실전행 시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의 행정은 밀착과 집행을 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의 역할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적 어떤 전략과 조정을 담당하는 그런 설계자가 돼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박주민 의원을 같이 방송도 좀 하고 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지금 정원호 지금 현재 성동구청장 후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결론은 이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주민 의원의 경쟁력이 정원호 구청장을 압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란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며칠 전에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행정 잘한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텄어. 그런데 지켜봤어. 그런데 이게 전투력도 있고 진짜 이 국가적 전략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 능력이 되는지 다 지켜봤는데 이게 이제 게임에 펼쳐나가는 어떤 방식이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전문 선수들이 볼 때는 정원호 좀 떨어진다. 그런데 그러던 차인데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의원을 갖다가 칭찬 격려했잖아요. 네. 그 메시지는 상당히 분기점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전개돼요. 시간도 저는 또 안배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세 분 서울시장 예비 후보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 면접을 하셨던 그 박수민 의원도 나오셨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또 김충환 강동구청장 그분도 세 분이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요. 제가 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조사에서 서울시장에는 어느 후보가 나오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인데 네.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정권 견제까지는 아니더라, 심판은 아니더라도 예. 견제 심리 정도는 이번에 이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좀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제1야당 후보들이 웬만큼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신뢰나 뭐 어떤 지지가 정당 지지를 통해서 볼 때 바닥이란 말입니다. 때려.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이제 그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좀 형편없는 후보를 내세워주거나 구도상.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가 월등하게 그동안 뭐 행정경험 역량 능력 측면에서 낮고 인물도 그냥 인지도도 대중성도 좋을 때 그나마 그때 조금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좀 전에 이제 박수민 의원 그리고 김종환 전 네. 이 삼각 구도라 그러면은 어제 오 시장도 뭐 면접을 보고 세 사람 다 봤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대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원들이나 또 서울 시민 국민 여론에서도 네. 우리 당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서울 시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의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렇게 봐요.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5선 도전을 그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자체 경쟁력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장 5선을 누가 추천합니까? 정당에서. 왜 광역단체장 3선에 제한을 넣겠어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5선 도전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네. 불출마하면서 다른 후보에게 주고 차선책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결정력이 부족이다. 네. 맨날 눈치 보다가 저렇게 간단 말이죠. 그 자체가 서울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부분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난 박수민 후보가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늘 뭐에 기댔냐면 자신의 실력과 투쟁력과 전투력이 아니라 판 깔아진 데에서 손을 얹어서 무임승차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강벨트가 이제 부동산 벨트였거든요. 과거에 네. 종부세 네. 벨트였고 네. 이런 부분에 기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선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왜 안 뜨냐 저 입장에서 부동산은 과거에 투기로만 비춰졌는데 이제는 실거주 형태로서 부동산 안정화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불패가 이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처도 등장하게 되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여기서부터 벌써 실패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려고 하는 부분이 실패했던 부분이고 다섯 번째 도전 자체가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앞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후보가 파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 감동과 뭔가 이렇게 투표장에 나와서 찍을 힘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오세훈 시장 그러한 태도 가지고는 이미 저는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 박성준 의원도 참 준비를 많이 하시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금 네. 민주당 후보 경합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그 분풀이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네 번째 하고 있지만은 실질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 번 딱 한 걸만. 중간에 또 들어가고 예, 또 예. 보궐로 또 들어가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기 3번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시장 기준인데 그것도 중간에 쉬었다 하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 쉬고 다시 시장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속해서 5번 나가면 이거 그 대한민국 제도도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무리죠. 우리 아무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연속해서 후보를 5번째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일부를 마감하는 시간이라 몇십 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생각하세요?
공정한 경선제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의 네.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 이제 룸이 없어요. 네. 그냥 공정한 이제 경선 그것만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 1부 마치고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경기지사 얘기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세 분으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요.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3명이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네. 이제 당원들의 이제 투표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제 본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더 이제 50%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그럼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예상 후보 3명이 올라갔습니다. 예상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는 후보가 지금 아직 더 좀 나오겠다는 분도 의사를 피력한 분도 있어 보이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후보 나서고 싶어하고 피력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본선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 지도부나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상고 초래 아니라 식고 초래를 해서라도 그래도 웬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대려 지금 관심이 미당 최종 경선 후보가 이제 3명으로 압축됐지만은 이게 이제 김동연 현직 지사가 이걸 갖다가 자신이 다시 본선으로 설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경기도민들의 더 큰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하고 말라 한준호하고 이렇게 현직 의원 둘이 그냥 결선해서 결국은 손잡아 버리면은 김동연 날아갑니다. 저는 그 전에 이 1차 가반수를 김동연 지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이든지.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그럼 대응하려면 국민의힘 후보는 더 큰 당 내적인 어떤 국민들의 경기도민들에게 감동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상당히 그냥 핵심적이면서도 큰 변화. 이걸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의 어떤 노선 변경이라든지 당의 기조 이걸 180도 완전 틀어버려야 되거든. 네. 그런 진정한 어떤 변화와 함께 용기가 있어야만이 그런 실질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후보를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본선 경쟁 있는 후보 쉽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쭉 보면은 네. 자신의 정권뿐만 아니라 추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지 확대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은 어쨌든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다 배제하지 않았어요. 배제하고 또 그들 안에 뭐가 좀 경쟁력인 후보가 나오면 또 싹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실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내 내분이 더 가속화되고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한 상태여서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표심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비해서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네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많이 그래도 힘을 실어줬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도가 우리가 좀 경쟁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네. 한 측면에서는 이 세 후보가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가 다 괜찮은 후보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 주민들은 야 그래도 경쟁력의 후보들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엔 누가 될 건지 흥행에서도 상당히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로 다주택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주택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이미 지시를 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공직자를 이렇게 콕 집어서 특정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성 아니겠어요? 상징적 의미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여러 축이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들의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그런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위반할 때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최대한 예전에는 이제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간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실거주 중심에서의 주거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선순환 구조에서 그것이 투자로 기업 투자에게 이어져서 기업이 경쟁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결과물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복지 정책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대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반격을 좀 할 수 있는 그 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기술적이죠. 아주 지능적이면서도 좀 영리하게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 여기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역대 정권 민주당 정권 내에서도 이 부동산 대책 정책을 내놓은 그 입안자들이 보면은 흔히 말하는 강남권 내 집 소유자고 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입안이 됐겠냐. 그런 불신을 이제 그런 시장의 불신을 대통령이 대신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 대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행정 역량 능력 가지고 충분하게 진작에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쉽게 말하는 정권 입안자들이라든지 정권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잡지 못했었다. 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가시, 성과 이런 걸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잡아내므로써 그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은 피력하는 어떤 그런 한 장면이 고대목이 나왔습니다. 사실 고대목은 기사로 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낸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나름 자신감과 또 그런 나름 그 대책 정책들을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던지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은 정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정부가 저걸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신뢰. 네. 제대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정책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네. 이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밝혔고 네. 그 이전에 이미 코스피 5천 시대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들을 쭉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자본시장 활성화해야 되는 것들을 쭉 준비하면서 그것이 시장을 반응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부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지금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정말 연속적으로 쉬지 네네. 않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지금 이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항상 이제 주요 또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힘이 좀 압도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 상에 이 부동산 이야기를 잠시 멈춘 게 딱 미국, 이스라엘, 이란 네.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멈춘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어제 또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 말 중동전이 없었다면은 뭐 더 많이 냈을 건데.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이 집값 안정화 대책은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이게 부가 유예 종료까지는 간다. 끝까지 한번 봐라. 이제 이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역대 모든 정부의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 신뢰가 깨져서 그것이 실질적 지지율로 하락세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은 국민은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한낮에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인데요. 미세먼지가 오늘도 방해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서부 지방 오전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축적되겠고요.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서쪽은 북풍을 따라 동쪽은 동풍을 따라 들어오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대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기가 건조한 상황 우려됩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충북, 경북 위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곳곳으로 바람이 자주 불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영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에 주의하셔야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상당히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유입된 서해안의 안개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에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주로 남쪽 해상에 기압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청 이남 쪽이 흐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이란에 요구했는데요. 전쟁은 점점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장재앙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까지인 걸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이란에게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 요구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뭐 전쟁을 멈춰도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다.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목표대로, 계획대로 목표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하나, 호르무즈 봉쇄만 이 소위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요즘 보면 굉장히 조급해져서 지난 테헤란에 있는 석유 시설도 공습을 하고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아닌데요. 네. 그리고 한 3일 전에도 이 사우스파레스 가스전을 공격을 했잖아요. 즉 군사 시설이 아닌데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뭐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전쟁이니까 군사 시설에만 뭐 집중을 해라라고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너희가 열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그 소위 군사 시설이 아닌 발전소와 다른 기타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최후 통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최후 통첩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는 미국이 지금 현재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안 하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라고 한 것이 위협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실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또 보자면 이란에서 약간 태도를 누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봉쇄는 아니고 몇 나라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적국이 아닌 나라 네. 배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좀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라고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과 이란이 정말 치킨 게임으로 누가 더 강경하게 가냐 티포텟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발전소를 초토화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뭐 가능성 한 70%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확전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사실 이 발전소 공습뿐만 아니라 지상군 파병이 없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보도로는 지금 미 해병대 공수사단의 배치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미국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 우리가 이렇게 지상군 파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대대적인 전투병을 이란의 본토 안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이제 지상군 파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로는 뭐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전,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있겠지만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군 뭐 우리의 뛰어난 군대를 뭐 보낼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군대는 그냥 특수부대 그러니까 해병대와 공수사단 정도가 본토가 아닌 하르그 섬에 들어가서 뭐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어서 네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네. 이건 요즘 얘기되고 있는 거는 그냥 특수부대가 잠깐 이 섬에 들어가서 장악하는 이런 작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하르그 섬, 뭐 이란의 석유 시설 요충지라고 하는 하르그 섬에 특수부대가 잠깐이라도 파병이 돼서 배치가 돼서 장악하고 또 다시 나온다던가 이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네. 바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속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대기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단 하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호르무즈 봉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네네. 지금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10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네.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호위 작전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나라도 지금 선뜻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뭐 미일 정상회담까지 한 일본도 지금 지지는 하지만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동참에 대한 입장은 또 내놓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네네. 이걸 언제까지 또 동맹국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이 48시간 통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국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늘릴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8시간 통첩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또 동맹국들에게도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이란이 그러니까 뭐 협상을 하거나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전쟁 계속 끌지 않는다. 워낙에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계획이 4주에서 6주였는데 거기에 맞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란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협상안을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마냥 동맹국이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란으로 또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은 나왔는데 지금 네네. 시점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에 나서는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협상이 두 나라가 잘 되려면 이란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협상 파트너 즉 전시이기는 하지만 이란 핵심 수뇌부를 이렇게 대표할 만한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명한 협상 이 당사체가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요즘 보아지는 이란이 왜 주변에 있는 즉 이란에게 공격도 안 하는 저렇게 걸프 국가들의 민간 상업시설까지 공격을 할까 이게 또 반증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란의 대표단은 3인 이 임시 지도부 체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약간 개혁 성향을 보이는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이 대표로 하는 3인 임시 지도부 체제랑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네. 이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세력들은 네.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초강경파 지금 계속 이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를 나가서 터키, 아제르바이잔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최고 강경파 세력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그 이란 내의 핵심 협의체가 과연 작동하고 있느냐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차기 최고 지도자라고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모주타파는 지금 계속 모습을 또 육성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메시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과연 모주타파가 이란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모주타파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아무리 뭐 여러 면에서 정통성이 떨어지는 최고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금이 전시인데, 그러니까 이란 뭐 시민들을 상대로 결집을 과시하고 결속력을 뭐 북돋고 이러기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육성이라도 뭔가를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 이제 앞에 내세우는 그 배경에는 바로 뒤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강경한 이란 혁명수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자리하고 있고 이 사람,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세력이 모주타바를 뭐 위에서 더 이렇게 모주타바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48시간한 시한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그러면 이란은 이 시한 이내에 뭐 해협을 개방하든 아니면 해협 개방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나오든 뭔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48시간 내에 미국과 당장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이 제시한 것이 이 봉쇄를 풀어라라고 했으니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향해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계 국제 무대, 뭐 국제 사회를 향해서
사실 벌써 이란이 중국 배는 통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꽤 됐고 한 2주 됐고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도 배도 통과해도 된다. 파키스탄도 가능하다. 터키, 트리키예 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조금씩 풀 계획은 있나 보다. 왜냐하면 인도도 되는데 뭐 우리는 왜 안 되라고 한국에서 네.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터키는 되는데 왜 일본 배는 안 되냐라고 또 일본이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4-5 나라의 배는 괜찮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이란도 계속 그냥 무작정 봉쇄를 할 수만은 없는 상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또 미국 쪽에서도 해상에 묶여있던 이란산 원유 네네. 1억 한 4천만 배럴 판매를 허용을 한 것으로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도 일종의 좀 이란에 하여튼 대화를 하자는 그런 하나의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신박한 아이디어였는데요. 네. 갑자기 이때까지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최대 압박으로 제재를 하고 있던 이란산 원유를 네. 지금 배에 떠 있는 그러니까 유조선에 있는 그 이란산 원유만 이제 세계 시장에 국제 시장에 원유 시장에 팔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란한테도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게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국제 원유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언제 전쟁이 끝날까 하는 부분이 사실 그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네네. 이 시점에서 아까 이제 이란 지도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기본적으로 강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3인 임시 지도부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보통 개혁파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보통에 보면은 개혁보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큰 게 그동안 봤던 부분이라 네네. 과연 지금 종전은커녕 협상 테이블까지 나오기 위해서 이란 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우리가 여러 정보가 진짜 동시간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도대체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란의 누구를 봐야 되느냐고 많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국민들을 갖고 있는 9천만 인구의 나라인데 지금 한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강경 무슨 총력전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혁명 수비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공격이나 저항의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명령 체계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굉장히 분산된 모양으로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센터장님 오늘 시간상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3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